핸드폰 연락처를 쭉 내려보며 스크롤을 하다가 한 번쯤 손가락이 멈추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형, 누나, 혹은 동생. 하지만 우리는 쉽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이죠. 막상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끊어버리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게 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알고 지낸 나의 시작을 함께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매일 우리 집을 방문하는 택배 기사님에게 건네는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보다 평생을 알아온 형제와 나누는 대화의 양이 훨씬 적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내담자는 동생의 결혼식 때 얼굴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결혼할 때는 아무런 경제적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냈는데 동생의 결혼에는 부모님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이 목구멍에 턱 걸려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내담자는 단 한 번도 동생의 이름을 눌러 전화를 건 적이 없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한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나란히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에게로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그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형제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다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 다리 위를 매일같이 뛰어다녔습니다. 맨발로 아무런 계산이나 생각 없이 그저 즐겁게 이쪽과 저쪽을 오갔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다리에 서서히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힐링마음연구소에서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 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리에 왜 금이 생기는지 그 심리학적 원인을 명확히 알고 나면 연락처의 그 이름 앞에서 매번 느끼던 무거운 죄책감이나 짐 하나를 비로소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금은 생각보다 일찍 생깁니다. 어릴 때는 형제 간의 눈높이가 완전히 같았습니다. 같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같은 반찬을 먹고 같은 이유로 부모님한테 혼나며 밤이면 같은 이불을 덮고 잤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사실 다리라는 거창한 구조물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건너갈 필요 없이 고개만 돌리면 늘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물리적인 거리가 제로에 가까웠던 시기입니다. 사람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매일 보는 얼굴을 무조건 좋아하게끔 세팅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죠. 자주 보면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심리적으로 아주 가깝다고 느끼게 됩니다. 즉, 형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친밀했던 건 두 사람의 성격이 유별나게 잘 맞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매일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살았기 때문에
뇌가 가깝다고 착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환경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친밀감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면 당연히 낯설어집니다. 시각적 입력이 끊기면 뇌는 경계심을 올립니다. 낯설어지면 대화하기가 불편해지고, 불편해지면 심리적으로 멀다고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된 형제들이 겪는 첫 번째 감정적 단절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동생이나 형과 멀어진 것이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마음이 식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각자의 삶을 사느라 물리적으로 안 보다 보니 뇌가 낯설게 인식하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하겠죠. 자주 만나면 다시 친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물리적인 거리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거리가 벌어지면서 동시에 두 사람이 서 있는 높이까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에 진출하면서 각자가 얻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형은 번듯한 대기업에 취업해 자리를 잡았는데 동생은 작은 가게를 차렸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나는 서울 요지의 아파트를 샀는데 동생은 전세금 올려주기도 빠듯할 수 있죠.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 높이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형제가 관계의 다리 위에서 걸어가는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무의식적인 서열이 생기는 겁니다.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단어를 고르고 조심하게 됩니다. 혹시 내 말이 자랑으로 들리지 않을까 검열하죠. 반대로 낮은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등이 뻣뻣해지고 방어적이 됩니다. 어느 내담자가 오랜만에 잘 사는 형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형수가 음료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문제였습니다. 평소 식구들이 편하게 쓰는 이가 나간 머그잔이나 친숙한 컵이 아니라 손잡이도 없는 아주 차갑고 매끄러운 손님용 유리잔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접대용 잔이었죠. 그 잔을 받아든 순간 내담자는 자신이 편안한 가족이 아니라 격식을 차려야 하는 어려운 손님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등은 등받이에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 편히 기대지 못하는 곳이라는 걸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겁니다. 이것은 형수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격차가 만들어낸 현상일 뿐이죠. 관계라는 다리 양쪽의 높이가 달라지면 그 다리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한 자세도 필연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쪽은 기울어짐을 버텨야 하고 다른 한쪽은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형수가 명절마다 시동생들에게 먼저 살갑게 연락하고 조카들의 생일을 꼼꼼히 챙기며 제사 음식을 정성껏 나눠 보내는 집도 있습니다. 이런 집의 형제들은 높이 차이가 나더라도 여전히 끈끈하게 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후 형제 관계에서 배우자는 다리에 난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난간이 덧대어져 있으면 다리가 조금 흔들리거나
경사가 져도 안심하고 건널 수 있습니다. 반면 난간이 없거나 부실하면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도 밑으로 떨어질까 두려워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됩니다. 즉,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위태로운 형제 사이의 다리에 튼튼한 난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나마 있던 난간마저 뜯겨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높이 차이와 난간의 유무 때문에 다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금이 조금 더 깊어질 뿐이죠. 다리를 진짜로 뒤흔들고 붕괴시키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형제 각자가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릴 때처럼 가벼운 몸으로 다리 위를 달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배우자라는 새로운 책임의 짐이 올라오고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라는 무거운 짐이 더해집니다. 거기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 나빠지는 건강 문제까지 등 위에 겹겹이 쌓입니다. 인지심리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에 따르면 한 인간의 뇌가 진심으로 깊은 애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덤바의 수 중에서도 핵심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는 대략 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뇌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그 귀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한두 자리를 더 차지합니다. 여기에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이 한 자리,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의지하는 절친한 친구가 한 자리를 차지하면 뇌의 친밀감 슬롯은 이미 꽉 차버립니다.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성인이 된 형제가 들어갈 슬롯이 뇌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 목록에 형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크롤을 굳이 내려서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먼저 답장을 보냅니다. 형에게는 나중에 에너지가 남을 때 답장해야지 미루는 것이죠. 이게 바로 뇌의 인지적 한계가 작동하는 씁쓸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형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더 불편하고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안 만나게 되는 건 단순히 시간이 없거나 뇌의 용량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만나면 극도로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체계 이론에 따르면 형제 사이에는 어릴 때 부모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정해진 역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듬직한 첫째, 늘 눈치를 봐야 하는 둘째, 어리광을 피우는 막내. 어릴 때는 뇌가 유연해서 그 역할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도 했지만 어른이 되면 그 역할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퇴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부하 직원을 수십 명 거느린 카리스마 있는 35살 팀장인데 명절에 형 앞에만 서면 뇌의 스위치가 딸깍 켜지면서 자동으로 주눅든 12살짜리 동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수십억 매출을 올리는 40대 성공한 사업가인데도 누나의 잔소리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심부름이나 하던 10살짜리 막내가 되어버립니다. 자아의 퇴행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밖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어른으로 성장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 가족이라는 관계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하는 옛날 버전에 나가 강제로 부칭되는 겁니다. 형제를 만날 때마다 힘들게 벗어던졌던 10년, 20년 전에 미숙하고 상처받았던 나로 멱살을 잡혀 끌려 들어가는 불쾌한 느낌, 성인으로서의 자아 존중감이 무너지는 그 느낌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형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형제 앞에 섰을 때 한없이 작아지고 과거로 퇴행하는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미세한 금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견딜 수 있습니다. 서로 바쁘니까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기 바쁜 거지 하며 합리화하고 넘길 수 있거든요. 아슬아슬한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평생 그 다리 위에 한 번도 올려본 적 없는 엄청난 무게의 바위가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바로 부모님이 쓰러지시거나 병에 걸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다리 위로 올라온 것이죠. 이미 금이 갈대로 가 있던 다리 위로 형제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모여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릴 때처럼 몸이 가벼운 맨몸 상태가 아닙니다. 각자의 팍팍한 사정, 배우자의 불만, 자녀 교육비라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진 채로 금간다리 위로 올라섭니다. 당연히 낡은 다리가 그 엄청난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가족 치료의 대가, 보스 조르메니 나지에 따르면 모든 가족의 무의식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장부가 존재합니다. 누가 부모에게 얼마나 받았고 누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뇌가 기록하고 있죠. 7년 동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돌본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배회하시면 잠옷바람으로 온 동네 골목을 뛰어다니며 찾아 헤맸습니다. 간병을 위해 운영하던 작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저녁 식탁에 오붓하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시간조차 증발해버렸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갈려나간 겁니다. 그동안 나머지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명절에만 잠시 얼굴을 비추고는 형, 수고가 많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얇은 돈봉투를 하나 쓱 건네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그 사람의 무의식 장부에는 억울함과 희생이라는 빨간 글씨가 7년치나 빽빽하게 쌓여 있습니다. 반면 가끔 봉투만 건넨 다른 형제들의 장부에는 도리를 다했다는 검은 글씨만 남아있죠.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신 뒤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모인 자리, 그들의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형,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은 법대로 공평하게 나누자, 그거였어요. 무의식의 장부에 장고가 이토록 맞지 않으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7년의 청춘과 일상을 바쳤는데 똑같은 몫을 가져가겠다니, 이것은 단순한 돈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공정성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어준 만큼 합당한 인정이나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뇌의 편도체는 이를 치명적인 배신으로 읽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균열이 있습니다. 형제라는 다리의 거대한 교각을 지금까지 누가 밑에서 떠받치고 있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끼리 굳이 다리 위를 걸어다니며 소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교각이 아주 튼튼하게 버티고 있으니 다리가 무너질 일은 없었거든요. 아버지 생신 때 한 번, 명절 때 한 번 부모님이 계시니까 억지로라도 한 공간에 모이는 거였고, 그렇게 모이니까 최소한의 물리적 연결선은 끊어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인해 그 든든했던 교각이 영원히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는 오로지 형제들끼리의 힘만으로 허공에서 버텨야 합니다. 금이 잔뜩 간 상태에서 교각마저 빠져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나서 문득 견딜 수 없이 공허해져 형에게 전화를 건 동생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같은 아버지를 잃은 사람의 목소리가 간절히 필요했던 거죠. 전화를 받은 형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생이 아니 그냥 아무 일 아니야 라고 대답하자 형은 그래, 나 지금 바쁘니까 끊을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이후로 동생은 3년째 형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한쪽에게는 깊은 상실의 감정을 나누고 싶은 절박한 순간이었고, 다른 한쪽에게는 그저 용건 없는 귀찮은 전화였을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전화를 끄는 형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인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 역시 자신만의 억압된 방식으로 아버지의 거대한 빈자리를 힘겹게 삼켜내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마다 슬픔을 소화하는 위장의 구조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 풀리고, 누군가는 입을 닫고 일에 몰두해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저 같은 슬픔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달랐을 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충격만으로는 형제가 남보다 못한 원수 사이까지 추락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진짜 안쪽부터 썩어 들어가게 부식시키는 치명적인 요소는 따로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다리를 지을 때 콘크리트 속에 처음부터 잘못 박혀 있던 철근의 문제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부모의 편애로 인해 심어진 감정인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상처들이죠. 자신이 결혼할 때는 부모님이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차례가 되자 예식장을 같이 보러 다니고 신혼집 전세금까지 수천만 원을 턱턱 보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로는 동생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원망과 미움은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편애를 받지 못한 아이의 뇌에는 하나의 회로가 깔립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덜 중요한 존재라는 인지도식, 즉 스키마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낡은 회로가 어른이 되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절대 스스로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꼬여버린 관계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모호한 상실이라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깊은 슬픔이 존재합니다. 형제는 분명히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관계는 이미 죽어버린 상태죠. 사별이라면 장례를 치르고 마음껏 통곡하며 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마다 얼굴을 봐야 하니 뇌는 이 관계가 끝난 건지 아닌지 갈피를 잡지 못해 애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계속 곱는 이유죠. 어릴 때에 완벽했던 그 다리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심리치료 기법 중 하나인 보내지 않는 편지를 써보세요. 서운했던 것, 억울했던 것,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분노를 종이에 토해내는 겁니다.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글로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고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이 켜집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형제라는 존재를 내 삶에서 다르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가장 친한 친구나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한다고 기대하면 평생 실망만 남습니다. 대신 나의 어린 시절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증인 정도로만 정의해보세요. 1년에 한두 번 용건 없는 안부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핸드폰에 저장된 그 이름이 떠올랐다면 굳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다리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지금까지 힐링마음연구소 사인 남준이었습니다.